지금 금년도부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취업 빙하기가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33만 명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작년도에 공채에서 인원을 채용한 인원은 2만 9천 명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정도로 많이 청년 실업에 힘들어 쉬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는 K-무브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자체도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에 조금 해외 기업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조금 활용을 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길이고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열정과 긍지를 국내를 벗어나서 세계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외국계 기업 접근 방법과 해외 기업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취업 전문가 박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외 취업과 해외 인턴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서 해외에 나가서 뭐 파견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하죠, 그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가치 실현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해외 인턴, 해외 취업.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도요.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도 저는 해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해외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한국에 브런치를 둔 거지. 그분들의 원래 회사는요. 미국 회사, 해당 회사입니다. 제가 한국은행에 있다가 교수님의 추천으로 델코 그룹의 면접을 보러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델코 그룹, 여러분 델코 그룹 아세요? 델코 배터리 들어봤죠? 자동차 배터리. 델코 그룹에 면접 보러 갔는데 400대 1이었거든요. 나중에 저 혼자 남았어요. 7차 면접까지 넘어갔습니다. 7차까지. 2박 3일 동안 면접 봅니다. 회사에서 숙소도 잡아주시고. 그 본사가 구미에 있어요. 그래서 한미합자 회사입니다. 한미합자 회사. 조건이 뭐였냐면 2년 동안 구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뉴욕 본사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콜 너무 좋았죠. 뭐 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또 미국 생활의 경험이 있으니까 처음에 한국 오고 나서 저는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면접을 보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최종 면접에서. 400대 1의 경쟁을 뚫고 혼자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 최종 면접이 미국 임원들하고의 면접이었어요. 예, 그래서 임원들이 4명 앉아 있었고 3명이 미국 사람이고 1명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면접을 보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제 회계 직무 분야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익이 얼마가 났는데 뭐 이제 일 얘기였어요. 이 단기순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고 막 이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단기순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건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What can I do for you? 그랬어요. What can I do for you? 진짜. 예. 그러니까 그 파이낸스 쪽에 담당 그 디렉터가 인상을 팍 쓰더라고. 예. 얘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제가 받아들이는 게 틀렸어요. 회계 담당자는 내가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도 될 수도 있고 손실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게 밀어붙였는데 얘들은 너는 분식 회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틀리죠. 한미 합자 회사지만 사고방식이 틀리다니까요. 사고방식이. 그래서 저는 해외나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을 한꺼번에 저는 같이 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면접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스페인이에요. 지금 제 후배가 그렇습니다. 예, 저희 후배가 이제 D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요 뒤에 D사에서 합격을 했는데 얘는 지금 덴마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얘는 우리나라의 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덴마크에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이제 해외들하고 브런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개념들인데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외국계 기업도 많이 접근을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스펙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뭐 나 한 1, 2년 정도 해놓고 다시 좀 접근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제일 중요한 거 직무의 경력을 좀 쌓기 위해서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해외에 나가는 친구들 중에서 내 꿈을 찾기 위해서 가는 애들도 있어요. 내 꿈을 찾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인턴을 하는 친구들이 가장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외국계나 해외 기업에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철저한 준비 과정에 걸쳐야 됩니다. 철저한 준비 과정. 1번 방향성 설계해야죠. 예, 진로, 직무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런 정보와 지식을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고요. 특히나 어학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일본계 기업이면 당연히 일본어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지금 중동 쪽으로 진출되어 있는 기업에 접근하는 친구들은 인샬라, 마샬라, 살람 알이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필리핀 쪽에 요즘 한전이라든지 많이 접근하시거든요. 근데 필리핀 쪽에 접근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리핀어 할 줄 알아야겠죠, 그죠? 따갈로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취업 준비입니다. 자, 보세요. R, resume, C, cover letter, R, reference letter, 그 다음에 recommendation letter,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그 다음 프로젝트 경력 기술서. 프로젝트 경력 기술서는 마케팅 직무라든지 혹은 회계, 상경계열 쪽에서는, 그리고 인사 관련들, HR 관련들, 그리고 이공계열들은 필수 항목으로 챙겨야 됩니다. 해외 취업, 외국계 기업, 글로벌 기업, 필수 서류.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그죠? 예. 레주메 써보신 분 계세요? 레주메? 예, 써보셨어요? 레주메에서 가장 기본형은 뭐냐면요. 에듀케이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듀케이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어디 나왔다, 학점은 몇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전공이에요. 전공. 헛거리죠, 그죠? 전공. 전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국계 기업, 해외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에 접근하실 때는 전공이 제일 중요해요. 전공이. 물론 국가마다 산업 직종마다 사람마다 조금 틀리지만 아주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국내 기업하고 해외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보는 포인트가 조금 틀려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뭘 보냐면 포텐셜 어빌리티를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예. 그래서 조금 맞지 않더라도 얘가 학창 시절 때 우리 회사를 오기 전에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 회사에 채용을 해서 1년간,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정도 수습과 인턴 기간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죠? 해외 기업과 외국계 기업은요, 포텐셜 어빌리티를 안 봐요.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을 가진 자, 혹은 그에 관련된 경험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레주메,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지원을 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레주메에다가 학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전공과, 나는 어느 땡땡땡땡땡 의미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대학은 서울대 빼고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느 대학에 나는 어떠한 전공을 했고 부전공은 뭔지, 세컨 메이저는 뭔지, 그리고 보통 요즘 우리 연계 전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꼭 기입을 시켜주시는 게 1번 포인트. 1번. 두 번째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무슨 서티피케이트 아니,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두 번째가 바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르바이트도 좋으니까 경력을 다 쓰셔야 돼요. 이해를 못 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혹시 영어 영문학 전공자 계세요? 영어 영문학. 네. 영어 영문학 전공자세요? 네. 부전공 있으세요? 자, 보세요. 이제 만약 본인이 이제 미국을 지원했다 칩시다. 영어 영문학 전공자가 미국에 있는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면접에 봐서 채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영어 영문학 전공자는 영어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을 배우지 못했다는 근거하에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미국 정식 취업 비자나 미국 제2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해외 기업이에요. 내가 해외에 있는 기업이라고 지원을 했어. 외국계 기업이 지원했는데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야. 근데 내가 전공이 영어 영문학이에요. 그러면 채용 안 해줘요. 이런 거 모르셨죠, 그죠? 비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나서서 해준다고 해도 비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어 영문학이잖아. 영어 영문학이면 나는 따지고 보면 미국에 있는 기업에 지원을 못 한다고. 그죠? 비자 때문에. 그럴 때 활용해야 되는 게 부전공이라든지 복수 전공이라든지 혹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교과 과목을 6학점 이상 들은 게 나와줘야 돼. 다시 커리어 분석이 안 되면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의 접근 방법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설문지도 나눠드렸지만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외 기업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대1 멘토링을 다 해드려요. 예, 그리고 1대1 멘토링에서 저희가 나오는 게 뭐냐면 비자 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예, 비자 받을 수 있냐 없냐. 자, 가령 2017년도 2월 달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전문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한다 칩시다. 이런 경우도 미국 비자 발급 제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문 학사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인 H비자, J비자 발급 제한 규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있습니다. 나는 2016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무직 상태였어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이런 분들이 미국에 지원한다? 또 비자 발급 제한이에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죠? 예, 여러분 이런 것도 알고 움직이셔야 돼요. 보통 우리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가장 비자 받기가 어렵고 스트릭해요. 예, 그래서 다른 쪽으로 터닝을 시키는데 다른 국가에 가든 다른 기업에 가든 1번 뭐라고요? 내가 전공이 중요하다. 2번 우리 청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바로 나는 전공은 이렇지만 나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요. 대외 활동도 해봤고요. 학교에서 근로 장학생도 해봤고요. 저는 이런 동아리 활동도 해봤고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청년희망재단에서 이런 교육도 받아보고 있고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고용정책으로 국가기관 전략사업이라 저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뭔가가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잘 안 써요. 특히나 아르바이트를 안 씁니다. 근데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공백 기간이 생겼을 때 의문을 가져요. 중간에 1년을 휴학기를 내고 내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공무원 이런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업은 절대 안 뽑습니다.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력서 작성 방법들이 조금 틀려집니다. 커버레터는 쉽게 얘기해서 자소서라고 합니다. 자소서 우리 옛날에 어떻게 썼죠? 가부장적인 아버님 밑에 일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돼. 이제 그랬으면 안 돼. 그건 2014년도까지였어요. 2014년도까지는 인사 담당자들은 활자 중독자가 아니라서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지원자들이 작성하는 자소서를 다 안 읽어본다라고 했는데 2015년도 NCS 제도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스펙 9종 세트에서 취업 핵심 키워드 8종 세트까지 넘어갔고요. 작년도 2010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가장 주요 핵심 포인트가 직무 역량 플러스 직무 적합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으로 자소서 그렇게 쓰면 실패합니다. 성장 과정, 학창 시절,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및 포부라고 쓰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커버레터도 똑같아요. 커버레터는 다시 이야기해서 Summary of Qualification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 요즘 자소서 교육 받아보셨어요? 요즘 자소서 어떻게 쓰는지 교육 받아보신 분 계세요? 요즘 자소서는 어떻게 씁니까? 온라인 입사 지원서 이런 거 어떻게 씁니까?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500자에서 2000자. 커버레터는 이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커버레터는 이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커버레터와 면접의 포인트를 잘 둬야 돼요. 커버레터와 면접에. 내가 지원하는 외국계 기업이나 내가 지원하는 해외 기업이 만약에 미국 거야, 캐나다 거야, 가령 북미권이야, 북미권. 그러면 자소서 쓸 때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니는 내 안 뽑으면 후회할 거야.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북미권에 있는 기업에 내가 자소서 쓰거나 면접 볼 때는 내가 졸래 잘났다 생각하고 지원해야 돼. 야, 너 나 안 뽑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근데 일본에 있는 기업에 이렇게 썼다가는 뒤통수 한 대 맞겠죠, 그죠? 단 일본계 기업에 접근을 할 때는 일본이랑 뭐 합자 회사라든지 일본에 있는 기업에 접근을 하실 때는 자소서를 어떻게 쓰시냐면 내가 뭐 이런 경력보다는 학교 다닐 때 했던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학교에서 했던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할 때 나는 내가 총무였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장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어. 일본 기업들은 팀워크를 아주 중시를 해요. 팀워크. 자,
동남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 특히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허브 국가라서요.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전 세계에서 거의 뭐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 다 들어가 있죠.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들의 이력서, 이제 자소서와 면접 볼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나는 그 어떤 누구를 붙여줘도 이제 마지막 멘트예요. 마지막 멘트. 나는 그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나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가지고 있다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서 싱가포르 나라는 완전히 경쟁이거든요. 예,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완전 이제 그 싱가포르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니까. 베트남, 필리핀, 인도, 말레이 그 모든 사람들, 싱가포르에 와 있는 모든 국적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런 싱가포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딜로이트라든지 유명한 기업들 많거든요. 그런 기업에 지원을 할 때는 면접 보거나 자소서 쓸 때는 무조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나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수색대였는데 다른 팀이랑 뭘 해갖고 어떻게 이겼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 그지? 그런 것도 또 먹힙니다. 예, 그래서 자소서를 쓰거나 커버레터를 쓰거나 그 뒷단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면접까지도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그 기업이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서 내가 이 기업에서 어떤 직에 근무를 하고 이 부서는 어디에 브런치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접근 방법들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다음 따라 들어와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영문 성적 증명원이나 졸업 증명원입니다. 요즘 우리 국내 기업, 국내 공채에서 기업들이 인재 채용할 때 보는 포인트가 많이 달라졌죠, 그죠? 그 바로 1번이 전공 플러스 성적이거든요. 전공 플러스 성적. 제가 다른 그 자료에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성적을 봅니다. 근데 4.5 만점에 4.0을 보는 게 아니에요. 4.5 만점에 4.0 이상 되는 그런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직무, 내가 지원하는 진로, 즉 인더스트리와 연관된 내 교과 과목의 학점은 얼마인지, 성취도는 얼마나 되는지, 발표나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챙겨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해외 기업들은 당연히 봅니다. 당연히.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 기업들은 국내는 potential ability, 해외 기업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실무 이론과 경험을 가진 자를 찾다 보니까 서티피케이트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뭐 여권은 필수겠죠.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 지원하더라도 여권은 필수입니다. 필수. 에티켓입니다. 에티켓. This is kind of international manners.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레주메 스카이프 아이디도 기재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필수 항목으로 끌고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 셀프 인트로덕터리 비디오. 셀프 인트로덕터리 비디오를 뭐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크리티컬 띵킹이에요. 남들과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 통역 안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hospitality industry, 호텔에서 근무하신다라든지 여행사라든지 뭐 항공사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런 셀프 인트로덕티브 비디오 챙기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시 reference letter 잊지 마세요. reference letter 추천서. 추천서 보통 있잖아요. 외국어로 써달라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나 내가 직장에 뭐 알바했던 데 있잖아. 외국어로 써달라 그러면 잘 못 써요. 그죠?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저씨가 써주시겠어요, 영어로? 그래서 어떻게 써요? 내가 써. 내가 써서 그냥 그분한테 가서 사인해달라 그래.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교수님한테 써주는 그러니까 recommendation letter는 이 친구는 학업 성취도가 좋았고 자세가 좋았고 항상 positive attitude였다. 라고 써야 되고 reference letter를 작성할 때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reference letter를 작성할 때는 좀 more diligent. 이 친구는 아주 성실하고 뭐 출근 시간은 제때 맞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하고 국내 기업 이렇게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하다 말고 밖에 나가서 뭐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이러죠. 그죠? 해외 기업 이런 거 없습니다. 뭐가지 날라갑니다. 해외 취업 됐다고 좋다고 나갔는데 3일 만에 잘리는 애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출근, 출퇴근. 일단 출근. 정시에 스타트 딱 시작해야 돼요. 출근 카드 다 찍잖아. 지문 인식 다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나가서 뭐 담배 피우고 뭐 커피 마시고 막 이래 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해외 기업들은 뭐가 잘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야근 수당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매일 야근이잖아. 근데 야근할 때 보면 낮에 열심히 일 안 하거든. 뭔가 바빠. 이것저것 옆에 있는 팀들하고 이야기하고 뭔 놈의 회의는 그렇게 긴지. 그러니까 저녁에 뭐 합니까? 자꾸 야근하죠. 외국 기업은 그런 거 없어요. 해외 기업도 그런 거 없습니다. 9 to 6 끝.
그 안에 모든 걸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다 못 해내면 이제 야근을 하겠죠, 그죠? 야근하면 야근 수당 1.5배 다 줍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복지 환경이 우수해서 해외 기업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포인트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초전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증명서 자격증을 이제 많이 챙기시는데 우리나라에 상호자격 인증제도라는 게 있어요. 상호자격 인증제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간호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 왕립보건국에서 인정해 줍니다. 한국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예, 그러면 그쪽에 입사하면요. 연봉 보통 한 8만 불씩 이렇게 돼요. 예, US 달러로 한 8만 불 1억이 넘어요. 예,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기능사는 일본에 취업을 했을 때, 즉 IT 계열이나 엔지니어 계열로 취업을 했을 때, 일본에 취업을 했을 때 기술 취업 비자를 받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격증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하지만 고용주들 현지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관점이 조금 달라져요. 가령 여기서 오늘 우리 관광 통역사 이제 수업을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자격증도 첨부를 시키고요. 여러분들 이거 준비해 가면서요. 뭐 CRM이라든지 CS라든지 뭐 그리고 플러스 그 S마트 있죠. 예, 서비스 경영 관리사인가 뭐 있습니다. 예, 그 쉬워요. 그런 거 하나씩 따놓으세요. 그리고 그런 걸 서티피케이트를 영문으로 다 나옵니다. 그걸 기업에 인사 지원을 할 때 플러스해서 집어넣으면 조금 다르게 봐요. 예, 그게 경쟁력입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 인정은 못 받지만 이 친구는 이쪽 인더스트리에서 이쪽 직무로 많은 걸 준비를 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서류들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요. 실제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이력서 레주메를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요건 실전입니다, 실전. 근데 제가 한 개만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기계 시스템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즉,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전공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 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나라 외국계 기업에 합격을 했는데 막상 간 건 건축 현장 기사 1년 6개월로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이 안 맞지? 그죠? 아키텍처 전공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장 기사로 갔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메커니컬 디자인 전공자가 건축회사로 갔는 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시 미국으로 터닝을 했어요. 미국 기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건축 관련들로 해서 활용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레주메를 수정을 했는 거고요. 제가 이 친구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는요. 신홍이라는 친구고요. 현재 카타르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승무원으로 근무하는데 이 친구 커버레터 몇 장이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을 만들었어요. 8장을 만들었어요. 커버레터는 해외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지원을 하실 때는요. 문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온라인 입사 지원서 지원을 하실 때 보면요. 밑에 하단 부분에 첨부 파일이라고 딱 넣어놨어요. 그 첨부 파일은 뭐냐면 크리티컬 띵킹, 보통 우리 기업들에서 인재 채용할 때 보는 포인트, 글로벌 역량. 글로벌 역량은 해외에서 1년, 2년 살았다고 글로벌 역량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 역량은 크리티컬 띵킹입니다. 크리티컬 띵킹은 물건을 하나를 비판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걸 크리티컬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외국계 기업, 해외 기업에 온라인 입사 지원서 작성할 때는 밑에 하단 부분에 항상 내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여러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해외 취업이나 뭐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는 포인트가 틀리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금년도부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취업 빙하기가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33만 명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작년도에 공채에서 인원을 채용한 인원은 2만 9천 명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정도로 많이 청년 실업에 힘들어지고 있는데 잊지 마세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부족한 거 없으니까 무조건 해볼 수 있다라고 자신감 딱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모르면 문의하세요.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뭐 우리 오늘 여기 센터에 제가 오니까 우리 재단에 오니까 우리 유정석 대표님도 계시고 대한민국에서 직무 특강으로서는 1인자입니다. 1인자. 저하고 같이 방송도 하고 계시는데 저런 분들한테 직무도 좀 컨설팅 받으시고 우리 무료 멘토링도 다 해드리니까 이런 멘토링 받아서 꼭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청년 실업이 이렇다 해도 될 사람들 잘 되거든. 될 놈은 됩니다. 근데 왜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니까. 쓸데없는 시간 투자 안 합니다. 예, 자기 커리어 분석부터 해서 진로 직무 방향성 목표 기업까지 선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서류를 준비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2,855명 했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준비시키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기죽지 마시고요. 요건 하나 찍어 놓으세요. 제가 이거 강의 때마다 쓰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제 방송을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빈칸을 체크했던 게 뭐냐면 스펙 9종 세트와 취업 핵심 키워드 8종 세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과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제가 빈칸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체크. 자, 스펙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2015년도가 들어가면서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뭐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전공 플러스 성적, 아까 말씀드렸죠. 인턴십 경험, 직무 역량, 글로벌 역량, 직무 적합성. 2016년도 하반기 공채가 끝나고 나서 시작하면서부터 취업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죠. 기업에서 인재 채용하는 포인트 70%를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관련된 직무와 진로에 관련된 내용으로 경험과 경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찍어 놓으셨다가 스스로 자가 진단 하실 때 한번 써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취업 성향에 대해서는 아시죠? 취업 성향.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냄새,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 인사 담당자가 한 사람 평가할 때 걸리는 시간은 몇 초? 8초입니다. 8초. 8초. 그래서 항상 내가 취업 준비생이 되거나 청년 구직자가 됐을 때는 늘 이미지부터 말투부터 하나하나씩 바꿀 수 있는 연습을 하시라는 게 바로 스펙 9종 세트의 취업 성향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해외 취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앞에 세 가지죠. 정보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요. 언어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두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는 K-무브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K-무브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나가실 수가 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는 저희가 4,811명이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를 혜택을 받아서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2,903명 그다음에 1,639명입니다. 59명이 아니라 이렇게 했고요. 1위가 바로 서비스 및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졌고요. 미디어, 광고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갔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주냐면 1인당 2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자체도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에 조금 해외 기업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조금 활용을 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길이고요.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월드잡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무브 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K-무브 전문 멘토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조금 도움을 받으셔서 해외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됐죠? 예,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이제 작년도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보세요. 96.8%가 기회가 되면 해외 취업하고 싶다라고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실업 때문에? 왜일까? 다시 돌아갑니다. 스펙 9종 세트와 취업 핵심 키워드 8종 세트를 딱 보시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스펙 9종 세트에서 취업 핵심 키워드 8종까지 넘어왔는데 8종이 뭐였지 아까? 전공, 플러스 성적, 인턴십, 직무 역량, 글로벌 역량, 직무 적합성, 또 직무 역량, 자격증, 공모전이거든. 해외 인턴, 해외 취업 1년만 하면요. 요거 그대로 갖고 와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요즘은요. 자, 다시.
요즘은 트렌드가 또 바뀌었어요. 작년 말부터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많았어.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올해가 싹 들어가면서 작년 하반기 공채 때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까지 쭉 흘러오면서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우리나라에 내가 가고 싶은 공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지원을 한번 해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글로벌 역량도 부족하고 직무 역량도 없고 난 직무 적합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나 한 1년 정도 아니면 짧게 한 2년 정도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해보겠다라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시아나 우리 그 나리타 공항에서 근무하는 지상직도 마감이 됐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외국계입니다, 외국계. 그래 보셔야 돼요. 외국계 이 범위가 아주 커요. SPC 미주법인에 지원하는 것도 외국계예요. 예. 아시아나 나리타 공항에서 근무하는 지상직도 외국계예요. 예. 이것도 글로벌 기업이고 해외 기업입니다. 이렇게 접근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지원해보고 막 해서 불합격해보고 또 다른 데 지원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막 도전을 해. 그 친구들을 분석을 쭉 해보니까 이제 트렌드가 변한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기존까지는 한국을 떠나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 근래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가는 것보다는 좀 해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경험을 쌓고 오겠다라는 친구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 같고요. 해외 기업에 나가면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좀 허드렛 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자, 이건 작년도 통계입니다. 4,811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무직이나 전문직으로 종사를 많이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일본에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일본. 예, 일본에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싱가포르 순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하나 팁을 드리면 올해부터는 호주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금년도 4월 달에 호주 정부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호주 취업 비자를 폐지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중에서 호주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업에 외국계 기업에 접근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조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해외 취업, 해외 기업에 접근했을 때 이제 들어가야 되는 뭐 필수 체크리스트인데 한번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제 방송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 좀 관련 정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 10군데 까지도 이렇게 선정해 두었는데요. 자, 하나만 몇 가지 주의사항만 좀 알려줄게.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시는데 그쪽 기업에 가실 분들은 되도록이면 신입은 안 돼요. 경력직들이 가셔야 됩니다. 보통 뭐 남자, 여자 뭐 거의 비슷한데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이런 조금 경력이 몇 년 있는 분들이 가셔야지만 중간 관리자급으로 들어갑니다. 왜 제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미 한국 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베트남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4년 사이에 만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진출돼 있습니다. 4년 사이에 완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넘어갈 때 보면 이런 걸 좀 포인트로 잡고 가야 돼요. 연령대에 따라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경력자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 쪽 기업들이 지금 인력난 때문에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취업은 작년에 1,103명이 취업을 했지만 모두 다 100% 성공한 건 아닙니다. 예, 일본 기업은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어떻게 했죠? 공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순이잖아. 그죠? 일본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A, B, C, D, E예요. 여기서 포인트. 일본에 취업을 하면 영어를 잘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 영어를. 왜요? 일본인데? 영어 할 필요 없잖아. 예, 자 봐. 일본 취업에 가면 신입사원 기준으로 얼마를 받냐면 18만 행에서 23만 행 정도 받아요. 하면 18만 행에서 23만 행이면 그냥 한 2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200만 원 가지고 동경이나 오사카에서 살 수 있다 없다? 택도 없습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A 등급이나 B 등급 회사로 가야 돼요. 보통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국 청년들이 일본에 취업을 하면 거의 어디 가냐면 여기 가요. DE 등급에 가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취업은 해요. 근데 월급 18만 원, 뭐 200만 원 받아서 생활이 안 되니까 애들이 자꾸 되돌아와요.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막 되돌아옵니다. 근데 이유는 일본 취업한 애들은 일본어만 공부해야 돼요. 일본어만 공부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같이 해야 돼요. AB 등급은 다시 공기업, 외국기업, 대기업 순이죠. 일본은 AB 등급은 그 나라의 최고 기업들이에요. 여기는 일은 영어로 해요. 네,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생활은 일본어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다시 엔트리 레벨 신입 기준으로 18만행에서 23만행, 한 200만 원 받는데 여기는 기숙사도 제공해주고요. 심지어 교통비도 지원해주고요. 심지어 4대 보험도 제공해줘요. 그러니 내가 200만 원 받아도 동경이나 오사카에서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 취업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도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생각을 조금 바꾸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학교를 다녔던 저희들은 늘 하나만 보고 쫓아왔는데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바꾸면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동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